안녕하세요. 오분노동법TV 박성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한 팁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약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현장에서 참 혼란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외부 전문가로서, 현장 전문가로서 느낀 어떤 몇 가지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만으로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첫 번째 어떤 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사실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이 접수되면 주로 가해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행위가 반드시 일률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특정한 하나의 행위도 행위자의 어떤 위치, 예컨대 팀장으로서 팀원에게 그러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예시를 들자면 판매 업무를 하는데 머리를 지나치게 과하게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머리 염색을 바로 다시 하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사생활 간섭이고 괴롭힘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상급자로서, 부서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죠. 마찬가지로 몸에 문신이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팔을 걷고 작업을 하는, 대면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상급자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생활 침해다, 또는 아니면 괴롭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팀장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정이 좀 다소 과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큰 목소리로, 조금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런 어떤 공간,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만 가지고 괴롭힘이다라고 정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분장, 그리고 뭐 직무기술서, 그리고 책임, 권한, 역할에 관한 어떤 규정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 행위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과 권한과 역할이 있는 사람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분류를 하고 난 이후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내용이 참고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화 방지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외부화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연속해서 팁 세 번째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가 상담, 조사, 판단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팁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상담, 조사, 판단을 구분한다는 것은 신고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특정한 근로자가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걸 또 판단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행위자와 같은 부서의 입사 동기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 근로자, 신고인은, 피해 근로자는 정당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문제가 외부화가 된다라는 거죠. 노동청을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면 이렇게 조사 절차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을 처하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인이 피해 근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규정한다면 문제는 거의 외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화가 됐을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자.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예시 사례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고인이 이런 조사 주체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조사를 할 필요 없죠. 예컨대 고충처리위원이 그걸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행위자와 조사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조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외부 조사자에 의뢰할 수 있다, 외부 조사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들을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외부화 방지, 그리고 상담과 조사와 판단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것, 최소한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괴롭힘 프로세스는 굉장히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실제로 담당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신고한 근로자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기관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보호 조치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유급휴가, 아니면 특정한 부서로의 인사 발령. 사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이건 의무 규정이죠. 반드시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5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에 처해질 수 있죠. 사실은 사용자의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악용 여부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신고인을 성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에서 최소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신속한 프로세스, 처리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런 어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한번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런 신속한 처리 절차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 실무 팁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다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물론 저도 오늘 제가 한 얘기 이외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인 내용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업무 협조사항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